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미 소리하고 새 소리 같이 들리거든요. 어느덧 매미 소리가 들리는 때가 왔네요. 그리고 새 소리가 들리면 매미 소리가 줄어들어요. 새 소리가 안 날 때는 매미 소리가 세다가,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울 때는 매미 소리가 세고,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새 소리가 세지면서 매미 소리가 줄어듭니다. 시간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보면. 오늘은 미국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스몰캡 지역도 가장 많이 올랐고요. 장이 긍정적인 순환 패턴을 보인다고 하는 흐름인데, 어제 유럽장은 상당히, 유럽장도 굉장히 올랐는데, 이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리 인상한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올랐거든요.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은 시장에는 악재거든요. 근데도 이제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 빠지긴 했는데, 제가 어제 애플 때문에 빠진 게 그냥 일시적일 것 같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제 애플 발표가 내년도 고용을 줄이겠다고 하고 투자를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그러니까 사람을 해고하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었고, 투자도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당장의 문제죠. 일단은 시장 자체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3,900이 주요 저항 라인이었거든요. 그 이전에 지지 라인으로 버티고 있다가 살짝 깨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저항 라인으로 유지되고 있다가 뚫렸습니다. 일단 3,900이 뚫리긴 뚫렸는데, 이 추세적으로 뚫리는 건지는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른 가장 주된 이유는 여기 이제 보면 어닝 리포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더 기사를 제가 찾아보진 않았고요. 특별히 어디가 어닝 났다 이런 얘기보다는 여기 보면 이제 뭉뚱그려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절반 이상이 그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센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익을 잘 냈다고 보고를 내면서, 그리고 물론 이제 이익 반등이 이익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사우디가 증산을 거부했거든요. 뉴지원 박형기 기자께서 7월 19일 날 올렸습니다. 증산 거부라는 단어를 썼다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을 마치고 떠나니까 석유 정책 결정은 시장 논리와 석유 수출기구 오펙 플러스 연합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증산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어요. 보면 배럴당 102달러, 유가 보시면 다시 100달러대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맹위를 떨치던 때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지만, 한없이 치고 올라갈 것 같이 얘기가 됐지만, 이제 진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뭔가 경제와 관련된 지표나 뉴스 보도를 볼 때, 극단까지 올라가면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작용이 생긴다고 하는 걸 아마 느끼셔야 될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데, 유가도 그렇고, 유가가 극단까지 올라가고 경기가 수축되니까 경기 수축 위험이 커지니까 경기 수축 위험 때문에 유가가 밑으로 싹 밀려 내려왔죠. 크게 바뀐 건 없었는데, 그리고 6월 초였나요? 거의 50% 이상 증산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 증산한다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치고 올라갔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극단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아래로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빠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빠지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거든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가, 요 보라색은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같이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같이는 올라가다가 지금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점 거진 나온 것 같다, 금리 인상 되면 달러 인덱스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긴 했는데, 이제 달러가 혼자 랠리를 계속 쳐대고 있었는데, 그 랠리가 이제 진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연합뉴스 기사거든요. 바이든 휘발유값 더 내려야 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을. 7월 20일자 기사고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강병철 기자께서 올리셨네요. 가솔린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그래서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추세적인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정점은 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감안해 보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측면에 있어서는 그 최근에 올라왔던 강도 너무 세기 때문에, 다른 차트로 볼까요?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 말고 이 데이터를 봐야 되겠네요. 예,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고, 최근에 올라왔던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 강도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전년 동기 대비를 보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을 겁니다. 추세적으로는 좀 더 내려와 주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시 기업 이익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게 팩셋입니다. 팩셋의 7월 18일자에 요분께서 존 버럴 요분께서 올리셨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마진이거든요. 순이자 마진인데, 아니 순이자 마진이 아니고 순이익. 순이익 마진인데, 여기 보시면 2분기 12.4% 나왔습니다. 1분기보다 높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마진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마 주식시장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때는 오히려 순이익 마진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최근 한 5년치 내에서 작년 1분기 때 13%로 가장 높은 순이익 마진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고인플레이션에서도 순이익 마진을 잘 버팅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긍정적인 거고,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이제 작년 1분기하고 작년 2분기하고 올해 2분기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2분기들이 다 긍정적이고, 여기 보면 에너지 섹터가 영업이익이 높아졌다고 나왔어요.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산업재하고, 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격을 올려댄 것들, 가격을 올린 것들, 전가한 것들이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슈의 경제 지표들은 사실은 심리지수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심리지수는 사실은 변동성이 큰 지수예요. 이제 이 심리지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심리지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심리지수가 존재하는데, 심리지수 이렇게 급락할 때가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막 종종 발생하죠. 이 폭이 크잖아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추세적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경기 확장 국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심리지수는 추세적 경기 사이클이 추세적으로 움직일 때 변동성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동하긴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심하게 내리꽂거나 이러면 이때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변곡점을 알릴 수 있는 시그널 지표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추세 중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 추세 끝자락에서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최근 이렇게 심리지수가, 미시간 심리지수가 반등했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컨퍼런스 보드라든가 이런 주요 심리지수들이 올라가는 패턴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면 주식시장 반응이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내려왔죠. 아주 긍정적입니다. 직전 1년, 그러니까 향후 1년, 직전 1년이라네. 향후 1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6월 말에 발표한 그 BSI하고 ESI 두 개 다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7월달 심리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주는 게 주식시장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나오는 심리지수들, 소비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심리지수, 다른 쪽은 PMI 지수나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유럽 CPI 지수가 나왔는데,
아직 정점을 쳤다를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전월 대비 증감률이 여기 보면 전월 대비 증감률이 감소하긴 했는데 이건 코어고요. 전체 CPI를 놓고 보면 아직 감소 추세를 보이질 않고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냥 지표상으로는 에너지 측면에서 혹은 곡물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원자재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점을 쳤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주택 시장이 아래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보면 이제 착공이고요. 이게 허가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주택 시장은 시장이 그 하락 국면을 모두 다 접어들었다고 보입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기사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박경희 기자께서 7월 19일 날 올리신 뉴즈원 기사입니다. 금리 올라가자 부동산 버블 붕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붕괴라는 단어를 막 쓰시는 것 같아요. 조정의 시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여기가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토연구원인가 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락을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60% 폭락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진 못했던 건 아니고요, 보긴 봤는데 꽤 큰 폭의 조정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밑에 보시면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난리 쳤었잖아요. 그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확대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금융위기가 세계 집값이 급락하고 파산 등이 일어났는데, 예전에 이 집값 급락 때문에 파산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때 CDO로 먼저 베어스탄스가 문제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CDS를 가지고 리먼이 파산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집값 하락이 문제보다는 그거 금융공황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잘 방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냐, 일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만 이렇게 집값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집값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차입 비용으로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내 재산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은 위축되는데 기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그래서 경기 수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투자 심리 동향을 보면, 이게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나온 투자 심리거든요. 이게 13일자 주간 단위로 나옵니다. 아직 이번 주로 안 나왔고 지난주 13일, 오늘이나 내일께 나오겠네요. 보시면 7월 6일 날 악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승 강도 상승하겠다, 분리시 쪽이 가장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고, 베어리시는 가장 높아졌다 이제 줄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추세상으로 놓고 보면 이 바닥으로 찍고 움직이는 요 상황에서 그냥 그 상황을 당연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니까 심리지수가 괜찮아지고 있고, 다만 여기 보시면 미국의 그 액티브 투자 매니저들 액션을 보면 포지션 확대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기관에서 강력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시장을 밀어올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 쪽에서 포지션 늘리는 액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이게 한 주단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서야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위로 밀려 올라갔다는 시그널은 이 주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다만 주가가 올라가면서 얘가 커지는 액션, 이 상승 강도가 커지는 액션을 보이면 긍정적인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리수가 약한 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건데요. 이 빨간 게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파란 게 S&P 500 지수고, 그리고 이거는 리얼이니까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점마다 동일한, 그러니까 이 시점 97년부터 이 시점까지 모두 다 동일한 화폐 가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떨어진 양의 강도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떨어진 폭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죠. 마진인데 순이자 마진을 왼쪽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락 폭의 깊이 정도를 보면 경기 수축 국면에 있을 정도 수준의 깊이만큼 빠졌어요, 사실. 그래서 시장에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이탈하긴 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트리거가 없는 이상에는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신용자 잔고 쪽에서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6개월, 7개월이죠. 올해 내내 조정을 받았으니까 직전 1년치를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조정이 됐는데 작년 올해 2월, 그 앞단을 보면 올해 한 작년 12월, 그러니까 올해는 내내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올해 받았던 내내 조정이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희망 섞인 일단 패턴이나 동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쏟아지고 난리를 쳤는데 일단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기존에 올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잔재를 가지고 남겨져서 움직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가계의 그 식음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거나 혹은 그거 이외에 지금 에너지 압력 이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혹은 주택가격 인상으로 인한 거주지 비용 이런 올라가는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강도가 좀 줄어들면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된 부분이 좀 누그러지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의 요소가 최근 패턴을 놓고 보면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가는 그런 금리 인상이 아니면 시장은 지금 진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일정 부분은 시장에 녹아난 겁니다. 물론 9월 달에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그러면 그건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0.5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이 일정 부분은 좀 시장에서 악재에서 조금 해소된 게 아닌가. 다만 불안정성은 아직 계속 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이거 러시아가 연합뉴스 유철정 기자께서 7월 20일 날 올린 기사입니다. 이거 노르드 스트림 그 가스관 지금 점검한다고 잠가놨는데 아직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로이터 통신이 그냥 자체 소식통으로 가스관 정기 점검이 끝나면 가동 중단 재가동 들어갈 거다. 점검 끝나면 재가동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노르드 스트롬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내일 지나거나 말게 되겠죠. 근데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유럽에다가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전략적으로 중장기 전략적으로 좋은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죠. 여기서 보면 러시아 가스 차단하는 것 때문에 원전 가동을 뭐 연장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 에너지 기후 협약,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는 고온에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본에서 있었던 그 원전 사고, 그거로 계기로 이제 원전을 모두 없애려고 하고 있다가 러시아가 주요 흔드는 그 에너지, 석탄과 석유 문제 때문에 원전 가동 쪽으로 계속 터닝을 하고 있는 패턴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탈리아는 알제리산, 뭐 EU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얘기, 불가리아는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안정적으로 가스나 이런 것들 에너지를 공급했던 유럽 국가들이 점점 다른 쪽으로 포지션을 넓히고, 그러니까 수입국을 넓히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한테 이거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이제 없어지겠죠. 다른 쪽에서 계속 그 공급을 받으려고 애를 쓸 거고, 그쪽에서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러시아는 점진적으로 계속 에너지 수출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보복하겠다라고 주요 수출품을 막은 적이 있죠. 그 행위를 푸틴이 하고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러시아한테는 악재입니다.
자, 그럼 장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제 지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희망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똘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가장 큰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푸틴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이 에너지를 가지고 언제 장난질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가장 불확실성을 띠고 있는 요소이고요. 두 번째 요소가 겨울로 가면 갈수록 위험한 게 코로나인데, 코로나는 패턴이 약간 다르면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게 강도가 세지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봐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뉴즈원 최소영 기자께서 7월 19일 날 올린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경보가 아닌 주의만 날린다는 거예요. 방역 강화에 신중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사망자나 중환자실 그 점유율이 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유지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그러니까 패턴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는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형태로든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겨울이 되면 될수록 높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제외된 위험 요소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겨울로 가면서 또 점점 어려워지는 건,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차입 비용 증가 부분입니다. 그 차입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른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시네요. 지금 6시도 안 됐거든요. 빠른 시간에 참 부지런하신 분들이죠. 어느 순간에는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마진율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NIM도.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영마진이거나 아니면 대출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강력하게 용인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게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론해야 될 부분이 지금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대규모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양산 안 되고 있고, 고용을 축소한다거나, 물론 뭐 테슬라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대규모 해고 잡컷을 보면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는 안 가고 있거든요. 다만 겨울이 되면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게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게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 추세가 반등하면서 긍정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일정 부분 기간 동안 추세 상승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였던 것 같은 패턴을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반등을 하게 되면 그 반등은 다음번 더블 디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수축 국면, 반대할 수 있는 경기 수축 국면에서 그때 저점에서 주식을 잡을 수 있는 현금 포지션 확대 기회로 사용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좀 거쳤는데요. 이제 좀 진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